자, 저희가 이제 TF 시간, 첫 번째는 이제 요르단과의 경기, 한번 여러 가지 수치들을 보면서 리뷰를 한번 해봤고요. 이제 두 번째는 이라크. 그에 앞서서, 저희한테 굉장히 고마우신 분들입니다. 예, 매달 나가는 통신비가 부담스러운 분들을 위해서 원투펀치를 후원해주시는 100메가 인터넷 상품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잠깐 광고 영상 보시고요. TF 본격적으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이제 오후 8시, 20시에 이제 경기가 펼쳐집니다. 용인 미르 스타디움에서 경기가 펼쳐지고 이라크와의 경기 한번 프리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일 내일 저녁 이제 네. 8시에 있을 예정인데요. 일단 이라크 얘기를 조금 해야 되겠습니다. 네. 한국 대표팀에 대해서는 앞에 이제 요르단 분석에서 이제 조금 얘기를 했으니까요. 이번에 이라크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헤수스 카사스 감독 우리 대표팀 감독 후보로도 이름이 그렇죠. 진지하게 저희 이제 국정감사에서 그런 나온 것들에서도 회의록에도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오늘 그 하카스 감독 이제 한국과 이제 경기 앞두고 이제 인터뷰 한 거에도 요 얘기가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하카스 감독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대화를 나눈 건 맞지만 여러 가지는 현실적으로는 이뤄지긴 어렵다고 자기도 생각을 했었다. 네. 왜냐면 자기는 일단 이라크 대표팀을 맡고 있기 때문에 네. 현실적으로 이뤄지긴 어렵다고 생각했지만 그 얘기를 했더라고요. 자기 가치를 좀 인정받는 느낌이어서 되게 좋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이라크가 확실히 카사스 감독 부임 이후에 전반적으로 조직력이 상당히 좋아진 거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뭔가 조금 더 과거에 이라크 축구하면 우리가 이제 언제였어? 2007년 아시안컵 그때 이제 우리 승부차기 그때 지고 막 그래가지고 그때 우승하고 막 그랬었는데 이라크가 아시안컵. 네, 그 과거의 이라크를 생각해보면 이라크가 분명히 이제 아시아에서 소위 말하는 1티어급들, 우리나라, 일본, 이란, 그때는 호주도 셌었으니까, 호주, 이런 팀들을 위협할 만한 팀이긴 하나, 그렇다고 해서 1티어까지 올라올 정도는 아니고, 그렇죠. 약간 이런 느낌의 팀이었었는데, 보면, 그냥 정말 무식하게 많이 뛰고, 그 다음에 막 몸싸움 이런 거는 거칠게 하는데, 딱히 세련미나 이런 건 잘 없는 팀이었는데 거기에 사실 요즘에 이라크는 조직력은 확실히 더 올라왔어요. 네, 그때보다. 그러면서 이제 팀을 굉장히 잘 만들었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 카사스 감독 같은 경우는 원래 오랜 기간 동안 이제 조금은 매치 분석하는 전력 분석하는 네네. 일을 했었죠. 바르셀로나에 오래 있었죠. 예, 네. 바르셀로나에서도 있었고, 그러면서 이제 카디스에서는 이제 유스를 이제 개발하는 그런 부서에서도 있었고, 이제 와포드랑 스페인에서 코치직을 수행하다가 이제 그 이라크가 첫 감독이에요. 맞아요. 그전까지는 감독을 맡은 적이 거의 성인 팀은 없거든요. 없죠. 예, 성인 팀은 없었는데, 근데 맡자마자 굉장히 잘 팀을 이끌고 있는데, 바르셀로나 사실 전력 분석관이라고 해가지고 사람들은 되게 바르셀로나식 축구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하겠지만은, 그 전력 분석관은 사실 우리 팀의 전력도 분석을 하지만 상대 그렇죠. 팀의 전력. 네. 어떻게 보면 카사스 감독은 그쪽에 강점이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스타일은 다를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카사스 감독이 지금 이라크 대표팀을 맡으니까 이런 축구를 하는 걸 수도 있고, 네. 훨씬 더 스쿼드가 좋은 팀을 맡으면 물론 바르셀로나 같은 축구, 그러니까 포지션을 계속 많이 가져가고서 능동적인 축구를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지금은 이라크 전력은 그 정도는 아닐 테니까 네. 그렇게 한다고 봐야 될 것 같고, 이 사람이 어쨌든 저는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라고 많이 느낍니다. 저도요. 경기 중에 보면서. 근데 이제 이라크가 카사스 감독 부임하고 나서는 네. 26전 16승 6무 4패. 성적 좋아요. 굉장히 좋죠. 네. 이라크가 그러니까 사실 B조 2번 포트까지 올라온 이유가 이거죠. 그렇죠. 사실 이라크가 2번 포트까지 올라올 팀이 아니었거든요. 맞아요. 예전에는. 한동안 또 침체기가 있고 그래가지고 네. 사실 아시아에서 아까 제가 1.5티어 그 얘기를 했지만 그게 이제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아시안컵 우승도 하고 이러니까 그렇게 보는 거지. 2티어 국가에 더 가깝죠. 네. 네. 거기다가 이 4패도 사실은 그러니까 러시아, 콜롬비아 그리고 또 이제 대한민국하고는 이건 평가전 앞두고 그때는 네. 이제 아이맨 후세인이라든가 술라카 같은 주축들이 선발로 나오지도 않았었고요. 물론 한국도 그때 그렇죠. 로테이션 예, 맞아요. 돌리긴 했지만요. 예, 서로 이제 전력을 조금 숨기는 거였고 요르단전 패배는 이거는 사실 이기는 경기였습니다. 이라크가 올라오는 경기였는데 모두들 기억하시는 그 아이맨 후세인의 잔디 먹방 그 그렇죠. 사건. 그러니까 이때 아시안컵에서 일단
조별리그에서 3전 전승으로 올라갔거든요. 맞아요. 예, 인도네시아, 일본도 꺾고, 예, 일본 그때 상대의 약점을 정말 잘 공략을 한 거죠. 후세인을 상대 높이가 약한 곳을 풀백과 계속 붙이면서 스카와라 같은 선수들을 진짜 효과적으로 잘 공략을 했었고 그쵸. 그러면서 이제 풀백 하나 그렇게 공략을 해놓고서 센터백 그쪽으로 땡겨버리고 난 다음에 거기서 생기는 파생되는 공간들을 정말 잘 활용을 네.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아이맨 후세인의 멀티골로 2대1로 승리를 거뒀던 거였고요. 그 네. 베트남한테도 승리를 하고 요르단전 이때 그냥 2대1로 이기는 거였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끝났어야지 이제 네. 그 약간 가끔은 이제 이라크 사람들 생각할걸요. 그렇게 2대1로 끝난 그 세계관은 어땠을까? 과연 이라크가 우승을 했을까? 예. 근데 아이맨 후세인이 이제 잔디 네. 먹방 하다가 퇴장당했고. 아니 난 그때 이해가 안 갔다니까. 그 세레머니 다 했잖아. 그러니까요. 그 5만 내는 걸 왜 거기 주저앉아가지고 그걸 또 하냐고. 이거 이렇게 한 바퀴 돌고 나서 아니, 그것만 해도 이제 시간을 엄청나게 지연을 했는데 진짜 이해가 안 갔어요, 그거. 네. 그러고 나서 그것 때문에 이제 퇴장을 당했고 결국 요르단이 예. 추가 시간 5분에 극적으로. 예, 야잔이 이제 동점골을 넣었고 센터백인 그리고 또 이제 그 수비형 미드필더인 라시단이 이제 중거리 슈팅으로 골 넣으면서 네. 그러면서 3대 2로 올라가게 된 거였는데요. 맞습니다. 예. 근데 후세인 같은 경우는 아시안컵에서 4경기 뛰고도 6골을 넣으면서 예, 득점 2위와 함께 대회 베스트 11에 당당히 이름을 올릴 정도로 워낙 잘했어요, 진짜. 예. 사실 그러니까 여기가 다 높이 올라간 팀들 선수들만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가장 일찍 탈락하고 올라온 선수였죠. 베스트 11에 네. 유일하게. 그리고 그렇지만 이제 이 대회를 봤을 때 전반적으로 공격수들 중에서 진짜 굉장히 돋보였습니다. 진짜 이 아이맨 후세인 선수가. 예. 그리고 이제 이라크 같은 경우는 월드컵 아시아 지역 2차 예선에서도 6전 전승으로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단 한 번의 무승부도 패배도 네. 없이 예, 그것도 17골 2실점. 실점이 굉장히 적죠. 예. 그러면서 저실점으로 예, 인도네시아한테도 연달아서 2경기 모두 네. 승리를 거두면서 그러면서 쉽게 올라왔는데요. 특히나 이제 베트남하고 조별리그 최종전에는 완전히 주전들 다 뺐어요. 아이맨 후세인도 빠지고 맞아요. 이러면서 했는데도 3대1로 승리를 거뒀던 거였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그 조별리그 3차 예선에서는 예, 1대0, 0대0, 1대0. 그 쿠웨이트 원정에서 0대0 무승부 제외하고는 예, 1대0으로 무실점으로 이제 올라온 건데 그 쿠웨이트전 0대0도 아이맨 네. 후세인이 부상으로 빠졌죠. 그렇죠. 아이맨 후세인 선수 부상으로 빠지고 그다음에 이 경기는 술라카가 7분 만에 퇴장당합니다. 그렇죠. 제가 저 경기 중계했거든요. 네. 전 보면서 야 술라카 제 소속팀 없더니 야 완전히 정말 그 요즘 말로 감다디라 그러죠. 감 다 네. 떨어졌구나 쟤. 그걸 7분 만에 퇴장해서 진짜 어렵게 경기를 했었어야 됐어요. 그 네. 이라크가 되게 경기를 어렵게 했었어야 했는데 근데 저는 이제 그 경기를 보면서 좀 놀랐던 게 뭐냐면 그러면 사실 쿠웨이트랑 이라크랑은 전력 차이가 좀 나는 편인데 네. 쿠웨이트가 측면에 이제 빠른 선수들 그때 아마 피치 감독이 저 퇴장당하고 나서 측면 쪽 우리가 좀 파면은 우리 가능성 있겠다 그래가지고 측면에 좀 빠른 선수들을 계속 투입하면서 측면을 허물라고 하는데 실제로 이제 이라크가 백포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가 예. 측면이 좀 털립니다. 예. 좀 불안불안해. 그러니까 바로 미드필더 한 명 내려서 백파이브 형태로 바꿔버리고 수비할 때 경기 도중에 실시간으로 예. 바꿔버리고 그러면서 측면을 약간 안정화시키고 그러고 또 돌아가면서 그다음에 이제 공격 작업 우리가 그래도 공격 작업을 좀 해야 되겠어. 그러면 또 측면 잠잠해졌다. 그러면 다시 바꿔가지고 다시 백포 형태로 바꾼 다음에 풀백도 올리면서 공격시키고 이래서 상당히 포메이션의 전환 같은 걸 굉장히 유연하게 이뤄내는 그 감독이었어요. 근데 네. 그게 그런 돌발상의 대치를 할 정도라는 거는 평소에도 그런 훈련들을 많이 해왔던 거죠. 네, 그건 상대 팀에 따라서 상당히 조금 변화를 잘 가져가는 감독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근데 현재 그 아시아 지역 예선 득점 순위를 보면은 알모에스 알리 항상 네. 보이는 친구죠. 예, 9골로 현재 1위고요. 그리고 이제 우에다 아야세랑 이제 손흥민 선수가 8골로 공동 2위. 네. 예, 손흥민 선수가 지금 부상으로 빠져 있는 게 조금 아쉬운 부분이고요. 이제 아이맨 후세인이 6골로 예, 알타마리와 함께 공동 4위권을 4위권에 위치하고 네. 있습니다. 예, 메리트 타레미도 있고요. 예. 근데 타레미 이제- 화이팅. 네. 네. 근데 이제 아이맨 후세인이 A매치 통산 78경기에서 29골이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이라크 역대 최다골 공동 5위예요. 근데 최근이 미쳤어요. 최근에 너무 계속 골을 넣고 있잖아요. 예. 네. 그러니까
최근 9경기 연속골이고요. 이 9경기에서 12골을 몰아넣고 있습니다. 대단한 선수입니다. 예. 종전에는 69경기에서 17골이었거든요. 69경기에 넣은 골이랑 9경기 넣은 골이 비슷해요. 저는 근데 신기한 게, 그러니까 이 후세인 선수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체력 조건도 굉장히 좋고, 그 다음에 그 최근의 경기도 이제 슈팅하는 때리는 거 보면은 야, 이 진짜 센스 있고 결정을 슈팅 스킬이 좋다라는 느낌이 드는 선수인데. 내가 궁금한 그 앞에는 얘 왜 골을 못 넣었지? 약간 이런 느낌. 저 정도 체격 조건에 저 정도 슈팅 스킬을 갖고 있는 선수가 왜 앞에는 골을 못 넣었지? 약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 선수가. 정말 팔레스타인전 네. 같은 경우는 좀 이 선수가 어쨌건 간에 늑골 부상이 있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좀 정상적으로 뛰기는 힘들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거기서도 몸싸움에서 이겨내고서는 그러니까. 그대로 슈팅 가져가가지고 골을 넣더라고요. 그리고 오만전은 사실 경기 내용은 오만이 더 주도를 했었거든요. 잘했었죠, 네. 네, 전 그래서 야 이거 오만이 이기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봤는데 후세인 혼자 폭격을 하더라고요. 역습할 때마다. 대단한 선수예요, 진짜. 결국 네. 그래서 후세인 골로 그때도 1대0으로 승리를 거뒀고 그러니까 0대0 무승부 경기는 후세인이 나오지 않았던 경기였다. 맞아요. 예, 네. 그렇다라고 할 수 있죠. 물론 그 이제 정도로 뭐 10명으로 그 정도면 뭐 아니야. 근데 그건 아닌 것 같아.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쿠웨이트가 전력이 생각보다 안 좋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안 좋아요. 아무튼 뭐 그래서 이제 그 네. 대한민국하고 이라크의 맞대결 전적을 놓고 보면요. 예, 23번 붙어서 9승 12무 2패. 무승부가 좀 많긴 해요. 맞아요. 사실 예. 우리가 사실 보면은 이긴 적이 저 전적에 드러나시 많은데 항상 느낌이 우리 그 2007년 아시안컵 때문인지 몰라도 항상 이라크랑 하면 뭔가 힘들었어. 항상 힘든 기억만 있어. 이렇게 보면은. 쉽지 않았죠. 예. 예, 거기다가 이제 패배도 사실 공식 대회 그 정규 시간 패배는 로스앤젤레스 올림픽 정말 옛날이네요. 예, 그거밖에 없는 거죠. 생각해보면 아시안컵은 그거 승부차기였구나 그거. 그렇죠. 예. 그때 승부차기 끝에 아쉽게 패하면서 예, 그러면서 결승 진출에 실패를 아쉽게 했었죠. 예. 근데 이제 지난 이제 그 평가전에서 아시안컵 앞두고 평가전에서 그때 이제 경기 내용 자체는 한국이 상당히 고전했어요. 맞아요. 이라크가 확실히 수비적으로 굉장히 강하고 또 이제 피지컬적으로 부딪히다 보니까 좀 공격을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고전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재성 선수 골로 39분 골로 이제 1대0 신승을 거두긴 했는데 경기 내용은 정말 답답했었죠. 네. 이때도. 예. 물론 뭐 이때 주전들이 많이 빠지긴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거는 이제 그냥 그 크리스만 감독 시절이니까 그냥 저거는 참고가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뭐 이제는 이제 저건 지나간 과거고 그냥 잊읍시다 저거. 예. 예. 근데 이제 그때 아시안컵 때 나왔던 선수들을 이제 베스트 11을 하면은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뭐 아이맨 후세인 최전방에 자심, 이크발, 바예시가 이선에 라시드, 알 암마리 그리고 또 이제 포백은 도스키, 나티크, 술라카, 알리 후세인 그리고 이제 골키퍼 하산 이렇게 했는데 현재 여기서 조금 주전의 변화가 있는 라인업 같은 경우는 이크바라고 이제 라시드가 부상으로 빠지게 됐거든요. 네. 예, 그리고 또 이제 술라카 같은 경우는 지난 경기는 쿠웨이트전 퇴장 때문에 그렇죠. 못 예, 나왔죠. 팔레스타인전에 선발 출전하지 않았죠. 네. 그러면서 이 경기에서는 그 탈센과 이제 그 유누스가 센터백 조합을 나왔었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 아시안컵 이후에는 나티크를 주전으로 쓰진 않더라고요. 그러면서 타센을 계속 술라카랑 같이 붙여서 쓰고 있긴 합니다. 사실 이제 술라카 선수, 그러니까 뭐 FC 서울 팬들은 잘 알 수도 있어요. 이 술라카 선수의 장단점에 대해서 잘 알고 있을 수도 있는데 개인적으로 제가 느끼는 거는 술라카 선수가 물론 피지컬적으로는 굉장히 훌륭한 선수이긴 한데 이 선수가 수비할 때 보면은 주로 저기 배우 공간에 빠져 들어가는 선수에 대한 체크를 잘 못 보는 경향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오영규 선수 같이 그렇게 침투에 능한 타입의 포워드가 나온다면 술라카 선수가 나와주는 게 오히려 뭐 우리 입장에서는 좋을 수도 있겠다. 예. 그런데 이제 이라크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은 있죠. 뭐냐면 네. 그 슬라카한테 조금 이점인 부분은 전반적으로 풀백들이 물론 전진할 때가 오버래핑에 들어갈 때가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이 두 선수도
어느 지역까지만 올라갔다가 얼리 크로스 올리는 형태가 굉장히 많긴 하거든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 이제 술라카의 뒤를 어쨌건 커버해 줄 수 있는 선수들이 항시 대기하고 있다. 그런 부분은 조금 다른 부분이 있긴 합니다. 예. 결국 이제 그 풀백들은 일단 전진을 웬만한 상황, 진짜 이거는 완전히 우리가 유리한 상황이야. 그러면 이제 그 풀백들도 올라가는데 그게 아니면 기본 세팅을 요즘은 풀백들 아예 하프라인 저 위로 올려놓아서 이제 그렇게 미리 세팅 딱 해놓고 공격 시작하는 팀들도 많은데 이라크는 그렇게는 안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뭐 이라크하고 팔레스타인전 기록을 통해서 이라크의 스타일을 보자면요. 일단 1대 0이었는데 슈팅 숫자가 양팀 도합 10개, 6대 4였습니다. 뭐 이렇게 예. 뭐 지배적인 팀은 아니니까요. 예. 예, 거기다가 본인들도 슈팅을 적게 가져가고 상대한테도 슈팅을 맞아요. 적게 허용하고, 예, 거기다가 심지어 팔레스타인 슈팅 중에 박스 바깥에서의 슈팅이 3회. 그러니까 박스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뭐 그런 분이 그리고 없잖아 있죠. 슈팅 네. 4번이 다 75분 이후거든요. 이건 뭐 이따가 또 보여드리겠지만요. 근데 이제 점유율은 6대 4로 가져갔고요. 그리고 공중볼 승률이 굉장히 좋고, 네. 여기가 이제 평균 맞아요. 신장 자체가 좋잖아요. 키가 큰 선수들이 많습니다. 예. 이게 같은 중동이라 그래도 이 페르시아계랑 좀 저쪽이랑 뭐 사우디 뭐 이쪽이랑은 또 달라서 아예 인종이 달라서 이란이나 이라크 선수들 보면 체력 조금 좋은 선수들 많아요, 진짜. 거의 유럽 느낌 많이 나는 이런 선수들이 있죠. 예. 근데 이제 또 이거는 이제 구역별 점유율인 건데, 보시면은 이 팀은 좌우 하프 스페이스, 좌우에 그 중앙 하프라인 쪽, 이쪽에 점유를 정말 많이 하죠.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얼리 크로스를 올려요. 여기서 얼리 크로스를 올리면은 후세인이 여기서 이제 경합을 해주는, 약간 그렇죠. 좀 이런 식으로 많이 하고, 그리고 상대를 조금 밀어내는데 굉장히 능하죠. 그러다 보니까 점유율의 거의 대부분이 중앙선과 상대 공격 진영, 본인들 수비 진영으로는 상대의 침투를 잘 허용하지 않는, 물론 이건 팔레스타인이기 때문에 그런 게 있고, 대한민국전은 아무래도 대한민국이 이쪽에서 점유를 더 많이 하긴 하겠지만은, 그래도 기본적으로는 조금 그런 습성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양쪽,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포메이션 자체를 카스 감독이 4-2-3-1 형태를 많이 배치를 하거든요. 배치를 하는데 윙어가 보통 4-2-3-1을 쓰면 보통 양쪽 윙어들이 뭐 측면 쪽을 빠르게 파고들어서 이제 윙으로서의 공격력, 그러니까 사이드라인 넓게 서서 공격을 하거나 아니면 윙어들이 안쪽으로 들어와서 풀백들이랑 연동을 해가지고 안쪽으로 들어와서 뭐 슈팅을 때리는 마무리, 피니시를 하는 그런 걸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라 양쪽 윙어들을 미드필더처럼 놓고 네. 가운데로 들어와가지고 여기 가운데 숫자 엄청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라크를 상대로 해서 이 미드필드에서 진짜 주도권을 완전히 갖기가 꽤 힘듭니다. 그리고 네. 굉장히 수비가 촘촘하고 이 팀이. 바엘시 같은 경우도 원래 기본적으로는 미드필더, 네. 그러니까 윙 자원보다는 미드필더 자원에 더 가깝다 보니까 다 이렇게 조금 붙어서 플레이를 하죠. 거기서 이제 2대1 플레이도 상당히 많이 맞아요. 치는 편이죠. 그냥 네. 풀백하고의 2대1을 굉장히 많이 치죠, 여기가. 근데 슈팅이 6번인데 그 중에 3번은 아이메누 세인. 네. 하지만 몰아줘야죠. 저 정도로 골 잘 넣으면 몰아줘야 됩니다. 이 선수 네. 중심으로 그냥 이 선수의 머리를 향해서 올리고 거기서 이제 뭔가 혼전 상황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리고 아이메누 세인도 보면은 상대의 높이가 약한 수비 쪽으로 붙어서 공중볼 경험을 맞아요. 해주고 또 이제 그쪽으로 이선 자원들이 달려가서 조금 루즈볼을 잡아내려고 하고, 예,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공격들을 가져가는 거를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선수가 볼 터치는 26회로 최전방 공격수 치고 26회만 적은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꽤 많이 하는 편이죠. 그러니까 근데 저 패스- 스타일을 생각해 보면 또 예, 근데 패스는 12회. 패스는 왜냐? 안 하죠. 잡으면 결국 본인이 마무리 지어야 맞아요. 되거든요. 그리고 경합을 굉장히 많이 하죠. 그라운드 볼 경합 6회, 공중 볼 경합 9회. 진짜 이 선수의 장점을 거의 다 뽑아먹고 있어요, 진짜. 이 선수가 버텨내는 힘이 있고, 그 다음에 슈팅 능력이 좋으니까 그걸 그대로 다 써먹고 있는 거죠, 진짜. 예. 그래서 이라크의 이제 공격을 조금 보자면요. 일단 뭐 13분경에 이것도 아이멘 후세인이 경합하다가 파울 얻어낸 거였거든요. 예, 그걸 이제 그 알 암마리가 이제 그 프리킥을 가져간 게 골대를 정말 아슬아슬하게 역공을 맞았죠. 예, 그렇게 빗나갔었고요. 그리고 또 이제 그 다음에는
알 안마리가 이제 그 크로스 올린 거를 후세인이 이제 그 헤더 한 거를 아민이 이제 루즈볼을 잡아서 백패스를 줬고 여기서 이제 그 자심이 후세인을 향해서 날카로운 이제 그 크로스를 연결을 해줬거든요. 크로스 연결해 줬는데 이걸 이제 마즈나 그 장대 수비수가 네. 클리어링 해낸 거를 이제 바예시가 잡아서 그대로 슈팅을 가져갔으나 이제 그 상대 맞고 넘어갔었고요. 그리고 또 이제 그 24분경에 이게 이제 좀 얘네들이 많이 하는 패턴이긴 하죠. 예. 풀백과 이제 미드필더 사이에 2대1 패스를 주고받는 그런 네. 이성과의 2대1 패스 주고받는 장면들이 많은데 여기서 이제 알 안마리가 전진 패스를 준 거를 알리, 그가 오른쪽 풀백이죠. 알리가 이제 바예시한테 패스를 주고 그대로 달려 들어가요. 그러면서 바예시의 전진 패스를 받아서 알리가 크로스 올린 거를 아이맨 후세인이 이제 그 헤더를 가져갔으나 골키퍼가 선방을 한 네. 거였고요. 결국 이제 골 같은 경우도 이것도 이제 이라크에 상당히 많이 나오는 공격 패턴인 건데요. 도스키가 이제 그 하프라인 쪽에서 대각선 롱 크로스 올린 거를 얼리 크로스 올린 거를 후세인이 이제 그 상대 수비수인 존기와의 이 볼 경합에서 여기서 이제 이겨내고서 맞아요. 그대로 이제 슈팅 가져가 가지고 골을 넣은 거였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61분경에는 알 안마리가 이제 그 크로스를 올린 거를 하메드가 이제 그 클리어링을 했거든요. 클리어링한 거를 이제 교체 투입된 미드필더인 아트완이 주거의 슈팅 가져간 걸 다시 이제 그 상대 수비수인 하메드가 차단을 한 거였고요. 그리고 또 이제 63분경에 여기서 이제 다시 한번 도스키가 롱패스 준 거를 후세인이 이제 하메드와 공중볼 경합 끝에 헤더를 가져갔는데 이게 조금은 경합 과정이다 보니까 크게 벗어나는 상황이 있긴 했었죠. 네. 하지만 이 선수의 어쨌건 경합 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인 거고요. 이런 가운데 팔레스타인의 첫 슈팅이 77분에 나왔어요. 그때까지는 슈팅 하나 허용하지 않은 거예요. 그것도 코너킥에서 나왔고요. 네. 그 뒤에 3번의 슈팅은 다 페널티 박스 바깥, 그것도 한참 멀리서 3번 슈팅 가져가가지고 그래서 다 벽 맞고 나와요. 어쩔 수 없이 한 슈팅에 가깝죠. 그 슈팅들은 사실. 그냥 그거 급하니까 네. 그냥 어떻게든 슈팅을 그냥 무리해서 때린. 그냥 이 팀이 얼마나 박스 안에서, 그러니까 수비 쪽 박스 안에서의 지배력이 강한지, 맞아요. 그쪽에 얼마나 단단하게 벽을 형성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죠. 물론 팔레스타인이 약팀에 속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네. 도에서 이렇게까지 슈팅 허용하지 않는 거는 쉽지 않은 일인 거거든요. 예. 근데 이제 또 이 팀의 강점 중에 하나는 바로 이제 높이인 거죠. 이건 이제 아시안컵 때 평균 신장인 건데 이라크가 182.73cm로 이제 그 아시안컵 참가팀들 중에서 2단, 중국에 이어서 3번째. 물론 우리나라도 크죠. 작지 큽니다. 않아요. 한국도 작지 않아요. 우리나라도 많이 컸어요. 한국도 사이즈 커. 과거랑 달라요. 거기 호주가 도리어 5위에 있죠. 어쨌건 간에 그래도 이 팀은 큰 선수들이 많다. 맞아요. 그래서 뭐 타리프 같은 경우는 나오지 않을 거예요. 골키퍼인데 이 선수가 가장 크긴 한데 백업 골키퍼여가지고 나오지 않을 거고요. 슬라카가 192로 이제 필드 플레이어들 중에선 가장 커요. 크고, 슬라카 크죠. 유누스 있고 아이멘 후세인 있고 또 이제 나티크 있는데 나티크는 요새 주전 경쟁에서 조금 밀려났고 알리파에스는 백업이고 타르센 있고 또 이제 야흐야 이 선수가 조금은 저는 주목해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선수가 그러니까 센터백도 보고 풀백도 보고 수비형 미드필더도 보는데 네. 한국전에는 조금 수비형 미드필더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그런 하거든요. 가능성도 있죠. 일단 이런 가운데 이제 우리나라도 조금은 변수가 발생했죠. 황희찬 선수와 이제 엄지성 선수가 부상을 당하면서 네. 이제 대표팀에서 소집 해제가 됐고 전북에 이제 이승우, 문선민 선수가 이제 대체 발탁돼가지고 이제 올랐는데요. 저는 뭐 대체 발탁 그래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찬우 위원님은? 다른 선수들이 왔으면 하는 생각이 있는지 아니면 근데 지금 여기서 그 이승우 선수가 사실 이번에 뽑혔잖아요. 그러니까 이승우 선수한테 이제 포커스가 많이 가긴 했는데, 그러니까 약간 좀 아이러니하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왜냐하면 손FC에서 한창 잘할 때는 오히려 대표팀에 뽑히진 못했고, 지금 전북 가서는 사실 약간 주춤한 상황인데, 요때는 또 뽑히고, 그러니까 이게 참 대표팀에 발탁되는 게 결국 운도 좀 많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했는데, 물론 이제 이 앞선 경기에서 배준호 선수가 워낙에 잘했기 때문에 배준호 선수가 선발로 나올 가능성이 제일 높아 보이고요. 저도요.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좀 뭔가 좀 변수를 줄 수 있는 상황이면
이승우 선수가 투입될 수도 있겠고 문선민 선수는 그거보다도 약간은 후순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네. 근데 뭐 이승우 선수 같은 경우는 어쨌건 간에 그 변수를 만들어내는데 그쵸. 있어서 굉장히 능한 탁월하죠. 선수니까, 예. 전북에서도 뭐 그런 부분은 여전히 보여주긴 좀 했었거든요. 있긴 있는 것 같고 예. 그리고 사실 수원FC에서도 그 진짜 그걸로 잘 썼죠. 예. 어쨌든 간에. 근데 그때는 이제 이승우 선수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네. 더 그랬던 게 있고, 전북 같은 경우는 아직 호흡적인 부분도 그렇고, 그래서 조금 주춤한 부분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최근 들어서는 조금씩 올라온 부분도 있고, 문선민 선수 같은 경우는 물론 뭐 양민혁 선수도 생각을 했었어요. 저는 그렇죠. 그러니까 볼만 사실 하죠. 우리 측면 자원들이 이제는 조금은 직선적인 선수들이 좀 황희찬 선수까지 부상을 당하면서 너무 네. 미드필더 유형들에 아, 가까워요. 네. 배준호라던가 이제 뭐 이강인 선수라던가, 그리고 또 이제 홍현석 선수가 그쪽으로 나오더라도 미드필더 성향이 강하고, 이재성 선수가 측면으로 돌아도 미드필더 성향이 강하고, 조금은 그래서 양민혁 선수 생각도 있긴 했지만은 뭐 그 지난 A매치 두 번의 경기에서 홍명보 감독이 양민혁 선수를 안 쓴 걸 보면은 아직까지는 경험이 부족하다라고 판단을 내린 것 같고, 그런 가운데 문선민 선수도 어쨌건 간에 그래도 속도를 살릴 수 있고, 예, 그리고 측면에 팔 수 있는 유형의 선수라고 생각을 한다면, 거기다 문선민 선수가 굉장히 부진했다가 아침 2 네, 9월부터 네. 거기서 이제 연달아서 골을 넣으면서 폼이 최근에 살아났잖아요. 뭐 전부가 어쨌든 간에 팀이 좀 분리되어 있는 상황이죠. 거기서 예. 분리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제 그 ACL2에서 이제 나가서 뛰고 있는데 예.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보면은 문선민 선수나 유형이 좀 달라요. 예. 유형이 아예 다른 타입이어서 그러니까 여러 가지 타입을 고려해서 뽑은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긴 합니다. 네. 네. 그런데 이제 한국하고 이라크의 기록을 조금 비교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걸 보면 이제 이라크의 특징이 정말 여실히 드러나거든요. 뭐 일단 뭐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득점 5골로 공동 3위고요. 네. 그리고 슈팅 45회로 4위고요. 그리고 유효 슈팅 19회로 2위고요. 그리고 기대 득점 3.3골로 6위고요. 그러니까 확실히 공격적인 지표들이 그래도 나쁘지 않죠. 네, 괜찮은 편에 속하죠. 그것도 손흥민 선수가 지난 경기는 빠지고 네. 했음에도 공격적인 지표가 좋고, 그래도 한국은 사실 수비적인 지표도 괜찮아요. 나쁘지 사실은. 않아요. 예. 예, 물론 2차 예선 때는 좀 실점도 있긴 했지만은 3차 예선 와서는 실점 1골이고, 그래서 4위고, 슈팅 허용 28회로 5위고, 유효 슈팅 허용 5회로 3위고, 기대 실점 1.3골로 5위고. 근데 이제 이라크 같은 경우는 득점, 공격적인 지표는 확실히 떨어져요. 예. 2골로 공동 13위, 18개 팀 중이거든요. 하위권이죠. 슈팅 23회, 공동 15위. 역시 이거는 이것도 많지 않은 거죠. 최하위권이죠. 네, 도리어 슈팅 대비 그래도 유효 슈팅이라던가 득점 생산성이 나쁘지 않다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어떤 그러니까 의미에서는. 어쨌든 슈팅 숫자보다는 예. 유효 슈팅이 조금 낮고 그거보다는 기대 득점이 조금 더 낮고 막 예. 이런 식이니까. 그러니까요. 예. 그렇다라고 할 수 있고, 대신 이제 실점 부분, 수비 관련된 지표는 굉장히 좋죠. 그러니까 뭐 실점 0골로 없죠. 가장 실점 뭐 현재까지 안 내줬으니까. 네. 예, 그리고 슈팅 허용도 22회로 우리나라보다 더 슈팅 허용을 안 하고 있고, 유효 슈팅 허용도 8회로 뭐 5위에 위치하고 있고, 기대 실점도 0.7골로 2위. 네. 두 번째로 적은 기대 실점을 허용하고 있고, 또 이제 슈팅들 중에서 헤더 비율. 예, 우리나라가 13.3%로 14위인데 뭐 우리는 예. 좀 하위권이죠. 많이 안 하는 편이죠. 그렇죠. 이제 왜 생각해 보면은 이제 그 전방에 이제 확실한 9번 타입 공격수가 있다면 저것도 많이 시도를 하겠지만 또 그게 또 아니다 보니까 이제 적은 편인데 야 역시 이라크는 30.4%. 압도적입니다. 예. 네. 네, 거의 공중으로 공격한다. 예. 그래서 진짜 슈팅 중 헤더 비율이 30% 넘기도 쉽지 않은데, 예전 뭐 볼튼이나 아니면 스토크 막 이런 팀들 이게 슛을 3개 하면은 어쨌든 한 개는 헤더라는 얘긴데. 그러니까요. 예. 그것도 슛을 저렇게 안 하는데도 불구하고 저 중에서 3개 중에 하나는 저 헤더라는 얘기니까 좀 놀라운 거죠, 어떻게 네. 보면은. 그래서 이거는 제가 이제 예상 라인업을 뽑아본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후반전에는 경기 내용이 좋았기 때문에 그 후반전 라인업에서 크게 변화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긴 해요. 다만 한 가지 이제 고민되는 부분이 조유민 선수가 지난 경기 정말 잘했다라고 저희가 잘했죠. 얘기했잖아요. 하지만 이제 조유민 선수는 이제 발이 빠른 선수, 커버가 좋은 선수, 그리고 패스가 좋은 선수여서 요르단 상대로 좋은 그런 카드였다면은 이라크 같은 경우는 이제 높이 위주의 공격을 하다 보니까 조유민 선수가 요르단전에도 사실 높이에서는 밀렸거든요. 조민 선수가 키가 막 엄청나게 큰 타입의 센터백은 아니기 때문에 네. 그걸 생각해 보면 조금 불안한 구석이 없잖아 있긴 합니다. 네. 네. 그래서 상대 맞춤형이라면은 정승현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다. 하지만 그래도 사실 우리가 네. 기본적으로 우리가 잘하는 걸 잘하는 게 더 낫지 않나 그렇죠. 싶은 그것도 있죠. 네. 네. 그래서 저는 그래도 조유민이 나오지 않을까. 정승현 선수가 그리고 어쨌건 뭐 지난 그 아시안컵 때도 그랬고 좀 부진했던 앞선 부분들이 경기들도 있으니까, 그렇고 약간 아쉬운 부분들이 좀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조유민 선수를 먼저 꺼내들지 않을까. 근데 혹시라도 그 아이맨 후세인을 조금 견제하는 목적이라면은 정승현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네. 그리고 또 이제 그 이라크 같은 경우는 술라카가 일단 징계에서 돌아와가지고 저는 그냥 술라칸 타우센으로 나올 걸로 보이긴 해요. 네. 되게 신뢰는 많은 것 같아요. 카스 예. 감독이 어쨌든 술라카 선수에 대해서 되게 신뢰는 깊게 좀 갖고 있는 것 같고 술라카 네. 선수도 일단 이제는 소속팀을 구했기 때문에 네. 어쨌든 폼은 좀 네. 올라왔겠죠. 예. 네. 그리고 이제 그 원래는 알 암마리의 그 수비형 미드필더 파트너가 라시단이긴 한데 라시단이 네. 부상 후 빠졌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 지난 팔레스타인전에는 하디가 선발로 나오긴 했어요. 근데 네. 이 선수가 그렇게 경험이 많은 건 아니고 거기다 그 경기에서 좀 부진해가지고 가장 먼저 교체 아웃이 됐었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아투안이 교체 투입이 됐었는데 정상적인 미드필더를 구축을 한다면은 하디나 아니면 아투안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이고요. 반면 이제 그 쿠웨이트전에는 센터백도 볼 수 있는 수비력이 좋은 야흐야를 이제 그 전진 배치를 시켰었거든요. 한국 원정이라는 점을 고려하면은 야흐야가 이제 알 암마리의 파트너로 나오면서 조금 더 수비적으로 플레이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점이 아마 좀 많을 거예요. 아무래도 이제 카스 감독 입장에서는 지금 사실 그 이라크 입장에서는 이 경기는 한국 원정이기 때문에 무승부 거두면 그냥 대성공이고 뭐 이기는 것까지 아마 바라지도 않고 진짜 무승부를 거둔다는 생각으로 갈 거기 때문에 최대한 어쨌든 본인들의 강점인 그 수비력을 극대화하는 쪽으로 좀 나서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좀 많이 들어서 저도요. 미드필드 지역에서부터 진짜 저 윙어들도 윙어들이 아니고 다 그냥 미드필드 와서 아예 가운데서 아무것도 못하게 하자가 좀 컨셉 경기 전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저도 네. 그런 생각도 들긴 해요. 어쩌면 이 경기에서 아민을 빼고 자심이 원래 왼쪽으로 나오던 선수였잖아요. 네. 자심을 왼쪽으로 돌리면서 이제 뭐 아트완이라던가 뭐 이런 선수들을 공격형 미드필더로 전진 배치해서 아예 그냥 3미들 형태로 그렇죠. 그렇게 할 네. 수도 있어요. 실제 실제로. 아시안컵 때는 그랬잖아요. 이크발이 그래서 공격형 미드필더에 나왔던 거였거든요. 네. 이 선수도 원래는 중앙 미드필더인데 전진 배치를 시켜서 실질적으로 3미들로 구동을 시켰었기 때문에 네.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어쨌든 지금 아마 정말 수비가 좋은 팀이기 때문에 저거를 어떤 식으로 공략하느냐. 근데 배준호 선수가 진짜 그 요르단과의 경기에서 보였던 그 정도의 폼이라면 거기서 뭔가 의외성을 좀 만들어내면서 네. 찬스를 좀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고 참 배준호 선수도 그렇고 엄지성 선수도 그렇고 이런 선수들이 좋은 활약을 보임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강인 선수 외에도 반대편 쪽에서도 좀 의외성을 부여할 수 있는 네. 선수들이 생겨서 좀 기대가 됩니다. 사실 좀. 거기다가 네. 이라크 같은 경우는 워낙 높이에 강한 팀이니까 오세훈이나 주민규 같은 카드보다는 오영규 선수가 선발로 나와서 물론 거기다 오영규 선수가 지난 경기 때는 버티고 이런 플레이도 굉장히 잘하더라고요. 네. 예, 높이 싸움도 해주고 네. 예, 그런 모습을 봐서는 오영규 선수를 좀 휘젓는 형태로 가야 되지 않을까. 그것도 괜찮아 예, 보입니다. 그냥 계속 좌우로 왔다 갔다 하면서 빠르게 치고 들어가는 형태로 가는 게 맞지 않나 싶긴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라크전이 어쨌든 간에 최대 고비인 것 같은데 우리가 어쨌든 우리 요르단 원정 가서 굉장히 좀 기분 좋게 이기고 와서 예. 그런 분위기를 좀 끌어올려서 이라크의 경기도 좀 잘 치렀으면 좋겠네요. 자, 아무튼 오늘도 TF 시간 즐겁게 시청을 해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도
다음 시간에 이제 윤정현 아나운서 오겠죠. 다음에 만약에 제가 또 나올 기회가 된다면 지금보다는 조금 더 또 라이브를 하고 그러면 재밌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예.